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5월 19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리들 즐겁고 보람된 주말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제 가족과 토요일 날은 런던에 데이 트립도 다녀왔고요. 또 주말 동안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해냈습니다. 잠깐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엔비디아 젠슨 황의 공식 자서전이 한국에 출간이 됐습니다. 제목은 엔비디아 젠슨 황 생각하는 기계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을 제가 추천사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을 쓴 저자 이름이 스티븐 위트인데요. 이 저자가 자서전을 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젠슨 황과 보냈고요. 또 엔비디아의 수많은 관계자와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굉장히 반가운 소식 하나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는데요. 이번에 스티븐 위트랑 제가 단독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 주식 그러면 떠오르는 채널이 바로 미준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수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엔비디아 투자를 진행하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과연 스티븐 위트가 보는 엔비디아의 투자 가치는 어떤지 우리가 자세한 인터뷰를 통해서 상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븐 위트와의 인터뷰 방송은요, 제가 5월 20일, 내일이죠. 내일 한국 시간으로 밤 9시에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하루 쉬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스티븐 위트와의 인터뷰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께서 이 방송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5월 19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월요일 방송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또 올라갔습니다. 5일 연속 상승 추세를 지켜내면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일주일간 S&P 500은요. 대부분의 종목이 녹색으로 물들어 있죠. 따라서 시장의 폭이 굉장히 확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녹색이 대체로 굉장히 선명합니다. 엔비디아는 16% 이상 급등했잖아요. 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것도 우리가 애정하는 테크주 위주로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역시 나스닥 100이 6.87% 올라가면서 주요 지수 중에 가장 좋은 주가의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두 번째로 마이크로캡, 소형주가 5.63% 상승했습니다. S&P 500도 5.29% 올라가면서 좋은 추세를 지켜냈고요. 다음에는 11가지의 섹터별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S&P 500을 이루는 11개 섹터 모두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요. 가장 위쪽을 보시면 테크주가 7.95% 급등했고요. 두 번째로 경기를 타는 임의소비재가 7.54%나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로 역시 경기를 타는 인더스트리얼 산업재가 5.64%, 그리고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구글하고 메타가 들어가 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역시 4.73%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수익을 낸 섹터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일주일간 시장의 폭이 많이 넓어졌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77.7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약간의 과열 상태로 진입한다. 이 정도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S&P 500을 이루는 500대 기업 중에 무려 77% 이상이 단기적인 추세가 플러스로 돌아섰다.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장기적인 추세가 좋은 종목 역시도 이제는 거의 55%를 찍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포지수 빅스를 볼 텐데요. 빅스는 지난주에 계속 떨어지다가 잠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9.72까지 올라갔거든요. 아직까지는 200일 이평선 아래에 형성돼 있지만 뭔가 개장을 앞두고 월요일 날 장세가 부정적인 느낌을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눈치를 채볼 수가 있겠죠.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Fear and Greed 인덱스, 지난주에 70에서 71까지 한 단계 더 올라갔죠. 이제는 거의 극적인 탐욕 바로 직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초이스닥의 마켓 스코어는 78로 다시 한번 올라갔는데요. 78이면 완전히 탐욕 단계로 빠져진 거죠. 그래서 지금 초이스닥이 진단하기로는요, 시장이 매우 과열된 상태에 진입을 했고요. 고평가된 주식의 점진적인 이익 실현을 검토할 시점이다라고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죠. 이렇게 가열된 분위기는 주가 하락의 전조일 수 있다. 따라서 신규 매수를 하기보다는 수익 실현을 하든지 현금 비중을 확대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시점이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의견도 좀 피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미국 증시가 23%나 폭등해서 다음 단계는 어떨까 이런 기사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밸류에이션은 모멘텀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따라서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고려하면요, 너무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펼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주식의 반을 매도한다든지 주식시장을 빠져나간다든지 이런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너무나 빠른 시간에 급격한 상승을 만들어냈잖아요. 따라서 투자 기간이 짧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이고 작은 폭의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까지는요, 현금 비중을 우리가 줄여가면서 줍줍에 집중을 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최소한 투자자 자신이 목표로 하고 있던 현금 비중 정도는 확보해 놓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음에는 지난주 미준 탑픽의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다행히 미준 탑픽이요, 대부분의 종목이 급상승했는데요. 일단 가장 좋은 수익률을 올렸던 종목은 넥스트래커입니다. 27.4%나 한 주 만에 폭등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잠시 언급드린 것처럼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3.7%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2.23%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가의 수익이 좋았던 종목은 셀레스티카고요. 지난 한 주 동안 21.7% 급등 추세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플러스 18.37%, 테슬라가 플러스 17.34, 엔비디아 플러스 16.07, 비스트라 플러스 15.37, AMD가 플러스 13.93, 우버 플러스 10.84, 팔란티어 플러스 10.42, TSMC 플러스 10.03, 브로드컴 플러스 9.80, 탈렌 에너지 플러스 8.75, 메타가 플러스 8.08,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플러스 7.42, 아마존 플러스 6.49, 비트코인이 2.21% 올라가면서 현재 가격이 103,230에 가 있고요. B2가 플러스 1.53, 마지막으로 스트래티지 주식이 유일하게 3.9%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테슬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한 달 만에 무려 45%나 폭등했거든요. 그 결과 테슬라 주식에 과매수 신호가 떴고요. 자, 이 기사는 잠시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상대 강도 지수, 우리가 RSI라고 부르는 Relative Strength Index인데요. 71.4를 기록하면서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물론 이제 71.4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75, 80까지 급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RSI 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RSI는 최근의 가격 변동 폭의 크기를 측정하면서 주식이 과매수 또는 과매도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모멘텀 지표입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가가 얼마나 많이 움직였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가. 그래서 이렇게 70이 넘었다는 것은요, 너무나 빠르게 그리고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RSI 값이 70을 초과하면 과매수로 간주돼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요. 만약에 3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요, 과매도로 간주되면서 가격이 기술적인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항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과거를 되돌아보면 테슬라 주식의 RSI가 70을 상회한 마지막 시점이요, 2024년 12월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리고 그때 주가는 사상 최고치였던 479달러를 터치한 이후에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RSI가 70을 넘은 다음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 2025년 3월에는요, RSI가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테슬라 주가는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따라서 RSI가 잘 작동하지 않는 주식도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RSI가 70을 넘으면 떨어지고 RSI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과거에 통계상 있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테슬라 주가는요 5월 12일 상단 볼린저 밴드를 돌파하면서 315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이 역시도 과매수 신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볼린저 밴드 지표는 중간에 있는 이동평균선, 그리고 상단 밴드는 이동평균선보다 2표준 편차 높은 수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밴드는 이동평균선보다 2표준 편차가 낮은 수치로 구성되는 밴드입니다. 바로 이거죠. 근데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상단을 돌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상단의 밴드를 돌파하면요, 과매수로 진단이 가능하고요. 하단 밴드 아래로 떨어지면 과매도로 본다는 점이 중요하다. 자, 따라서 지금 테슬라 주식은요, RSI 지수를 봐도 그렇고 볼린저 밴드 지표를 봐도 그렇고 과매수 신호가 이중으로 떴다. 이렇게 요점이 정리가 되는 거죠. 테슬라 주가는 6거래일 연속 상승했으나 목요일 상승 행진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다시 한번 올라갔죠. 이번 랠리로 연초 대비 손실폭은 약 15%로 축소가 된 상황이고요. 자, 이번에는 초이스스탁의 테슬라 주식 평가를 살펴볼 텐데요. 제 개인적으로 테슬라 주식에 대한 초이스스탁 평가는 좀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봤을 때 초이스탁이 가장 많이 잘 맞추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슬라거든요. 예전에 김인종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시스템이요, 잘 맞추는 종목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신호가 잘 잡히지 않는 종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주식은 매도 신호도 그렇고 매수 신호도 그렇고 적절히 잘 나타나는 경향이 과거에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초이스탁이 테슬라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4월 29일 날 테슬라 주식에 대한 매수 신호가 발생을 했죠. 그때 테슬라 주식의 주가가 285.88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 수익률이 22.4%를 찍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스코어는 63입니다. 따라서 전체 상위 19%에 속하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우량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좋지 않은 신호가 하나 있는데요.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로 올라갔습니다. 적정가는 266달러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초이스탁에서는 테슬라 밸류에이션을 고평가로 보고 있다. 이 점을 한번 우리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보여드릴 텐데요. 과거 테슬라 주식은 고평가 영역으로 진입한 이후에도 추가 상승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이 밴드, 여기 좀 그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가 적정 주가고요. 이쪽에서 위로 올라가면 이제 고평가가 된 거고요.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저평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고평가로 올라간 이후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좀 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경력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주가가 쭉 떨어지다가 이제는 중간 지점에서 위로 올라가고요. 결국은 상단을 돌파하면서 고평가 영역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았는데 만약에 모멘텀이 약화된다면 초이스탁에서 매도 신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 거죠. 자, 다음에는 테슬라 주식의 모멘텀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가지 지표 중에 4가지는 매도고요. 6가지는 중립, 16가지는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바이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테슬라의 1년 주가 차트를 볼 텐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을 뚫고 상향 돌파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저항선이 326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저항선이 다시 지지선 역할을 해주겠죠. 그래서 만약에 기술적인 조정을 받더라도 326달러 아래로 하향 돌파하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가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요일 개장 전 선물 지수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79, S&P 500 선물은 마이너스 1.18%를 보이고 있고요. 나스닥은 무려 1.49%나 빠졌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단 한 번도 마이너스를 보이지 않았던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 하나가 있었기 때문이죠.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 하향 소식을 먼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디스 투자자 서비스가요, 금요일 날 시장 마감 후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의 부채 그리고 이자 지급 비율이 유사 등급 국가들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미국은 상승했기 때문에 미국의 신용 등급을요, 기존의 AAA에서 AA1으로 하향 조정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무디스는요, 전 세계 글로벌 3대 신용평가 기관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신용평가 기관들은 각 기업뿐만 아니라 각 국가들에 대해서도요, 신용 등급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라는 국가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디스는요,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우리가 S&P라고 부르는 기업이죠. 그리고 피치, 이렇게 3대 신용평가 기업이 있는데요. 이 둘은 이미 하향 조정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AAA 평가를 주던 무디스마저 이번에 결국은 하향 조정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부정적이죠. 자, 투자자들은 이번 조치가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단기적 반응에는 대비하고 있습니다. 트루이스트의 수석 시장 전략가 키스 러너가 나오는데요. 이번 결정이 게임 체인저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두 개의 기관에서는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많이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투자자들에게 이익 실현을 위한 명분을 줄 수 있다. 최근에 뭐 한 달 만에 지금 주가가 20% 이상 급등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인 이익을 취하고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한 이번 조치가 적자 확대 가능성을 부각시키고요. 2017년 조세법 연장 논의에 더욱 관심을 불러올 것이다. 지금 현재 트럼프는요, 관세를 높이고 대신 세금은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세금을 줄이는 것이 마땅한가,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얼라이언츠의 수석 경제 고문 모하메드 엘 엘리언이 나오는데요. 역사적인 사건이나 하나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죠. 무디스는요, 지난 수년간 연속된 재정 적자와 이자 비용 증가 추세를 되돌릴 조치에 대해서 미 행정부와 의회가 아직까지 합의하지 못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적인 재정 계획들이 의무 지출과 적자를 단연간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덧붙였고요. 또한 무디스에 따르면 의무 지출,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포함해서 미국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요, 2024년에는 약 73%였는데 2035년이 되면 78%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예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17년부터 시행된 조세 감면 일자리법이 연장될 경우, 이때는 이제 트럼프 1기였잖아요. 만약에 이게 연장되면요, 향후 10년간 이자 비용을 제외해도 약 4조 달러의 연방 재정 적자가 추가될 것이다 라고 분석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무디스는요, 향후 10년간 의무 지출이 증가하고 정부 수입이 대체로 정체되면서 재정 적자가 오히려 확대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속적이고 큰 폭으로 재정 적자가 정부 부채 및 이자 부담을 오히려 높아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관세 정책을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관세를 올리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일단은 관세가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 정부 수입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관세를 높이면 결국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많은 공장들이요, 미국 내에 건설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되면 미국 내에서 기업들이 활성화되고요. 결국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정부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행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한 2021년 이후에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요, 이자 부담이 커졌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죠. 예전에는 거의 지로금리 시대였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부채가 많아도요, 이자가 굉장히 적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자 지급액이요, 2021년에는 총 수입의 약 9%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그 수치가 18%까지 올라갔고요. 만약에 이러한 수치가 계속해서 추세가 유지된다면 2035년이 되면요, 약 30%를 차지할 것이다. 굉장히 우울한 전망을 제시하는 거죠. 자, 이렇게 총 수입에서, 정부가 만들어내는 수입에서 30%를 이자 비용으로 쓰고 나면 남는 돈이 70%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적자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부정적인 예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미국의 막대한 경제적인 그리고 금융적인 강점에도 불구하고요. 재정 지표 악화를 상쇄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이 무디스의 결론입니다. 자, 이번에는 미준의 결론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디스의 발표는요, 금요일 날 시장 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도 마감을 한 이유였고, 또 중요한 것은요, 채권 시장도 마감한 이유였죠. 따라서 우리가 시장의 반응을 알 수는 없었는데요, 이 기사를 쓴 당시에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채권 시장이 일요일 날 밤에 오픈을 했잖아요. 자, 일단은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발표로 인해서 미국 국채의 안전자산 지위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채 매도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국채 매도가 발생하게 되면 가격하고 수익률은 반대로 가잖아요. 채권의 금리가 급등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녹화 시점에서 제가 채권의 금리를 좀 살펴봤더니요. 안타깝게도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10년 국채 금리는 4.54%까지 올라갔고요. 그렇게 되면 단기간에 지금 0.105포인트나 올라갔죠. 그리고 30년 국채 금리의 수익률은요, 무려 5.02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지금 채권 시장에서 좀 매도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미 S&P 그리고 피치에서는 미국에 대한 신용 등급을 이전에 미리 하향 조정했죠. 따라서 이번 조치만으로 기관들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아직까지는 저의 판단이 좀 틀렸죠. 그래서 매도량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매도량이 이어질지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등급 하향보다 오히려 향후 발표될 미국 경제 지표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미국 경제 지표는 하드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소프트 데이터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오염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수치가 계속 나오잖아요. 중요한 것은 CPI라든지 PCE라든지 고용보고서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드 데이터가 어떤 수치를 보고하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만약에 해소되고요,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시장에 반영될 수만 있다면 이번에 등급 하향이 주식시장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미국 증시에는 우리 투자자들이 체크해야 할 여러 가지 대형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월요일 5월 19일 날 컴퓨텍스라는 대만에서 개최되는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AI 넥스트를 주제로 한 컴퓨텍스, 앞으로 4일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 날인 오늘 주요 기조 연설을 보시면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의 차례가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젠슨 황의 연설이 끝났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만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엔비디아가 AI 선두 유지를 위해서 신규 기술을 대거 공개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젠슨항 엔비디아 CEO는요, 월요일 대만의 타이페이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전자전시회 컴퓨텍스를 개막하면서 자사 AI 가속기 칩 생태계에 대한 업데이트를 소개했고요. 공급망의 핵심인 대만 업체들과의 협력 관계를 더더욱 공고히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는요, 데이터 센터 지출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투자자, 경영진의 의구심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AI 붐의 중심에 자사 입지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수요와 제조업에 미칠 영향이라는 업계 전반의 고민에 대해서도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이해하고요. 그러면 이번 이벤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발표 내용이 있었는지 가장 중요한 것만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젠슨항 CEO는요, 차세대 GB300 시스템이 올해 3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GB200가 나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GB300가 드디어 3분기에 출시된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자, 이는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도입 중인 최상위 모델 그레이스 블랙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또한 TSMC부터 폭스콘에 이르는 수많은 부품 조립 파트너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자, GB200도 최상인데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GB300가 출시되게 되면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신상은 더 비싸겠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엔비디아의 엄청나게 높은 마진이 지속될 가능성, 아니면 오히려 향상될 가능성까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발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NVLink입니다. NVLink 퓨전,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보시죠. 고객이 직접 보유한 CPU와 엔비디아 AI 칩을 결합하거나 엔비디아 CPU와 타사 AI 가속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컴퓨팅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다. 하나의 생태계를 새롭게 만드는 거죠. 기존에는요, 자사 부품만으로 시스템을 구성했으나 설계 개방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 운영자에게 선택권과 경쟁을 허용하면서도 핵심은 엔비디아가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마벨 테크놀로지와 메디아텍이요, 자사 맞춤형 칩 개발에 NVLink 기술인 퓨전을 도입할 계획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마벨 테크놀로지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메가테크 기업들을 위해서 맞춤형 GPU를 만들어주잖아요. 이런 맞춤형 칩에 이제 엔비디아의 칩을 섞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생태계가 커다랗게 구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엔비디아만 쓰던가 아니면 빅테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체 칩만 쓰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섞어서 엔비디아의 생태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퀄컴과 후지츠도요, 엔비디아 가속기와 함께 작동되는 맞춤형 프로세서, 이건 CPU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CPU 역시도 엔비디아가 보유한 그레이스가 있잖아요. 그레이스랑 블랙엘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블랙엘만 쓰고요, CPU는 퀄컴 칩을 써도 되고 후지츠를 써도 되고, 이제는 커다란 생태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만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시장이 점점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주요 고객이요, 자체 프로세서, 가속기 개발을 추진하는 만큼 엔비디아는요, 필수 불가결 지위를 지키기 위해 설계를 개방하고 파트너 생태계 확장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이번에 오늘 발표된 내용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죠. 소형 컴퓨터 시스템 DGX 스파크랑 DGX 스테이션이 발표가 됐는데요. 올 여름부터 에이서라든지 기가바이트, 이렇게 로컬 파트너가 공급 확대한다. 그리고 기존에 포함됐던 델이나 HP도 계속 제공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스파크인데요. 스파크는 슈퍼컴퓨터입니다. 굉장히 용량이 높은 엄청난 용량을 자랑하는 슈퍼컴퓨터인데 문제는 이렇게 작죠. 그래서 우리 같은 개인들도 아니면 집에서 일을 하는, 자택에서 일을 하는 엔지니어들도 이렇게 작은 슈퍼컴퓨터를 이제 하나씩 보유할 수 있다. 그만큼 가격도 많이 떨어지겠죠. 따라서 엔비디아는요, 이제 PC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DGX 스테이션, 이게 PC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는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개인들이 슈퍼컴퓨터를 그냥 데스크탑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두 제품 모두 기존의 데이터 센터 전용이던 그레이스 블랙엘 아키텍처를요, 데스크탑 아니면 엣지 환경으로 확장함으로써 클라우드의 의존도를 낮추고 현장 즉시 개발 및 배포를 지원한다. 이제는 클라우드에 접속 안 해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PC만 가지고도 이제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도 오늘 디지털 트윈, 로봇 시뮬레이션, AI 팩토리, 그리고 DGX 클라우드 랩톰, 이렇게 다양한 발표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 디지털 트윈, 로봇 시뮬레이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왜냐면 아직까지는요, 우리가 AI 그러면 그냥 챗봇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드디어 인공지능이요, 하드웨어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거를 피지컬 AI라고 부르죠.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디지털 트윈은 뭐냐면 이러한 하드웨어에 들어가 있는 인공지능을요, 우리가 가상 세계에서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작동을 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렇게 로봇 같은 거를요, 실제 로봇을 만들어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상 세계에서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계속해서 돌려보는 겁니다. 따라서 실제로
따라서 하드웨어를 구축하기 전에 가장 최상의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생산을 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피지컬 AI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요, 이러한 디지털 트윈, 옴니버스의 가치가 정말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발표를 통해서 엔비디아는요, 아직까지도 엔비디아가 없는 AI 혁명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투자자들에게 각인시켜 줬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의 제목은요, 7년 만에 가장 저렴해진 매그니피센트 7입니다. 자, 매그니피센트 7 주식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요,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애플,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자, 이렇게 7개 주식을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주식들의 선행 12개월 예상 주가 수익 비율, 우리가 포워드 PER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 포워드 PER 기준으로 합산 28배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500대 기업 중에 7개를 빼고 남아있는 493개 종목의 20배를 대비해 보면요, 약 43% 높은 프리미엄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종목보다 43%나 비싸면 엄청나게 좀 고평가된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실제로 지난 10년간의 프리미엄을 보시면요, 100%가 넘은 적도 있습니다. 이때는 2021년 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2023년에도 거의 100% 가까이까지 올라갔죠. 이 얘기는 뭐냐면 서태지와 아이들 중에 서태지는 한 PER이 30배까지 올라간 거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493개 종목들은 PER이 한 15배에 머물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가 차이 났던 거죠. 15배, 30배 정도까지 벌어진 적이 있었다. 자, 그런데 이 수치가 지금 보시면요, 약 40%까지 떨어졌다. 따라서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다. 지금은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실제로 지난 10년간 상대 기준 하위 30%에 해당한다라고 전략가인 데이빗 코스틴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그룹 매그7의 밸류에이션이 최근에 하락한 배경이 있죠.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AI 투자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건 이제 딥시크 때문에 갑자기 생겨나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무역 정책의 리스크, 마지막으로 반독점 소송,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괴롭힘을 받고 있잖아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작용했을 수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하지만 매그7의 개별 종목 중간값은요, 수익 성장률과 재무 건정성 같은 기본의 펀더멘털에 기반한 당사 크로스 섹션 밸류에이션 모델이 제시하는 수준보다 소폭 할인된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고 있다. 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떨어진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데이빗 코스틴은요, S&P 493개 종목 대비해서 매그니피센트 7의 상대적인 성과 리스크가 양면성을 띠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과거 2년간 대비했을 때 굉장히 낮아진 밸류에이션, 그리고 차익 실현 포지션이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AI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재점화됐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매그7 종목 중에 대부분이요, 앞으로도 AI 투자를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을 확인해 줬죠. 따라서 다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그7의 모멘텀에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지만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 중인 반독점 소송이 굉장히 좀 부담 요인이다. 따라서 반독점 소송이 계속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애플이요, AI 기반 검색 엔진 개발 야망을 발표하자 알파벳의 주가가 7% 급락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그룹 내에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는 이 그룹 내에서, 매그7 내에서 경쟁 압력이 실제 주가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라고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미준의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요, 현재 상황에서 매그7 주식은 밸류에이션도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이죠. 게다가 AI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잖아요. 따라서 투자 매력은 상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단 두 가지의 걸림돌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는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 중인 반독점 소송이고요. 두 번째는 매그 7 내에서 심화되고 있는 인공지능 경쟁입니다. 자, 따라서 서로 싸우다가 어떤 기업은 성공하겠지만 어떤 기업은 망해버릴 수도 있죠. 자, 특히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고 있는 인공지능 경쟁에서 낙오되는 매그 7 기업은요, 빅테크라는 수식어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매그 7 사이에서 벌어지는 AI 경쟁 구도는 오히려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따라서 매그 7 중에 어떤 기업이 성공하고 어떤 기업은 루저가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5년 전에 정확히 2020년 7월 13일 날 공유드렸던 영상 하나가 있는데요. 자, 이 영상의 10분 1초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메가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가속화될수록, 가열될수록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업이 하나 있거든요. 반독점 소송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고 또한 메가테크 기업들의 AI 패권 경쟁 심화 현상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는 이 기업이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추천할 만하다. 따라서 미주은의 탑픽은 역시 이 종목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여러분들 뭐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엔비디아고요. 제가 이 영상을 거의 5년 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정말 많은 댓글이 아직까지도 달리고 있거든요. 뭐 3년 전에, 4년 전에, 2년 전에 계속해서 이렇게 댓글이 올라오고 있고요. 가장 최근의 댓글을 좀 보여드리죠. 자, 보시면 오늘도 다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뭐 미래에서 왔습니다. 정답은 엔비디아인가요? 그리고 3일 전에 올려주신 분, 5개월 전에, 6개월 전에 계속해서 댓글이 달리는 자, 미주원의 최고 히트작 영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고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요. 엔비디아의 5년 후 예상 주가, 5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그래서 과연 제가 5년 전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는지 이 영상도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19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첫 번째 방송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월요일 선물 지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조금은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긍정론자를 오늘 영상에 모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이고요. 이 영상에는 월가의 최고의 낙관론자 톰 리가 등장합니다. 자, 톰 리가 바라보는 미국 증시의 앞으로의 예상을 살펴보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게스트는 무역전쟁이 시작되기 전보다 지금이 오히려 위험 대비 보상의 관점에서 더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펀스트라트의 톰 리는 CNBC 기고자로 현재 마이애미에서 함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 2월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는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았고 모두가 2026년을 내다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세와 관련된 가시성이 그때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2026년을 바라봤을 때 규제 완화나 세금 감면, 현재는 금리를 동결하고 있지만 그때쯤이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기대할 수 있는 연준 같은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기업 관점에서도 보면은 저는 이번 사태가 사실상 블랙스완 이벤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의 급락, 경제의 거의 심장마비에 가까운 충격 속에서도 기업들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습니다. 이번이 비즈니스 입장에서 5번째 스트레스 테스트였죠. 이런 모든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향후 6개월 동안 시장은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2026년 이야기를 하시는데 올해 남은 기간을 포기한다는 건 아니시죠? 네,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아직 만들어갈 역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그 급락장은 사실상 투자 포지션과 심리 측면에서 거의 완전한 리셋이었습니다. 당시 빅스가 60까지 치솟으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어쩔 수 없이 청산에 나섰고 이후 시장이 반등했을 때도 기관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다시 크게 늘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투자 비중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이 오더라도 비교적 얕게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또 투자 심리를 보면 이제 겨우 중립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말은 곧 지금까지 랠리를 의심하던 투자자들이
점점 더 중립적이거나 낙관적으로 전환되면 주가는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도 점점 더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현재의 관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중국에는 30%, 그 외 국가들에는 10% 수준의 관세가 지속된다면 여전히 경기 역행적인 조치 아닌가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세 체제 속에 살고 있고 기업들도 그에 맞춰 조정 중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흐름 중 하나는 이런 복잡한 조정 과정을 어느 정도는 넘어서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왔다는 점입니다. 공급망에는 분명히 혼란이 있었지만 주식시장은 그런 부분을 이미 어느 정도 반영하고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본질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소비세가 부과되는 시대가 되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 수익 비율 PE이 떨어지거나 시장이 하락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런 상황은 우리가 관리해 나가야 할 하나의 현실일 뿐입니다. 상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에 큰 부담이 될 연준 의장이 좋은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장기 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단순히 인플레이션 기대치 상승 때문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의 변동성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시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데 제 생각에는 요즘 시장의 낙관론자들이 장기 금리가 오르는 이유에 대해 너무 편리한 설명만을 보는 것 같아요. 지적하려는 건 아니고요. 시겔 교수도 비슷한 식으로 이건 경기 성장 기대감 때문이지 재정 적자 문제는 아니야 라는 쪽에 더 신뢰를 두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채권 시장이 더는 못 참겠다, 이제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됐다고 판단하는 거라면요.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채권 시장이 행동에 나서겠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국채 입찰이 부진하게 마감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 정부의 자금 조달 능력이 끝난 것이라며 공포에 휩싸였고 BX 지수도 급등했었죠. 하지만 결국 그 순간조차도 매수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에도 비슷하게 채권 시장이 일종의 텐트럼을 일으킨다고 해도 그럴 경우에도 우리는 미국 경제는 여전히 거대하고 신뢰는 여전히 견고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의 예외주의가 끝났다는 식의 주장은 역사로 보면 너무 이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비관론이 어느 정도 맞다고 해도 채권 시장과 투자자들은 4.5% 또는 4.7% 수준의 10년물 금리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